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경의 네 번째 품 연부중생 업관품에 지장보살님께서 중생들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부중생 업관품이라, 연부제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어떠한 업을 지으면 그거에 대한 과보로서 그러한 것을 감득하게 된다. 감득한다 하는 것은 경험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무엇을 경험하느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업을 지을 때는 자기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서 지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근데 과보를 받을 때는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이 된다. 피해자가 내가 지었을 때는 내가 신경 안 썼던 것들이 피해자가 돼서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가해자일 때는 가해자의 입장만 중요하고 피해자일 때는 피해자의 입장만 중요합니다. 내가 위치가 어느 지점이냐, 나는 가해자냐 피해자이냐, 그에 맞는 생각만 꾸준히 할 뿐이지, 내가 가해자를 하면서 나는 이걸로 어떤 피해를 받을까 생각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으면서는 내가 전에 뭘 했길래 이런 피해를 받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됐을 때는 가해자 나름대로 자기 감정 풀기에 바쁘고, 피해자가 됐을 때는 가해자를 향해서 이 분노와 원한을 키우기가 바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참 쉬운데, 그 네 번째 품에서 이 사천왕이 부처님께 어떻게 지장보살님은 저렇게 열심히 세세생생토록 거듭 발언을 하시고 중생을 제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아주 오랜 세월부터 야구 살생자, 살생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수강단명보라, 그 사람이 전생의 재앙으로 인해서 목숨이 짧은 단명하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 요즘에 이 인생의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죽기 직전에 뭔가 하나를 해봄직하다 싶은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게 되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더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무슨 나빌레란가 하는 드라마에서도 나이 드신 분이 발레를 배운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던데, 죽기 전에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는 다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살생을 한다, 다른 생명의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박탈하게 됩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 업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무엇을 뺐느냐? 부모한테 챙김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터 없습니다. 그 나이대가 올라가서 우리가 소위 참 사람이 젊은데 참 일찍 갔다 할 때는 다 우리가 애석하게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이것도 했을 텐데 그런 걸 해보지도 못해서 죽으니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가. 그 단명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수행을 방해하는 4가지 큰 마구니 중에서도 사마라고 죽음의 마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공부 좀 할라 치니까 죽음이 눈앞에 닥친다. 죽음이 닥치니까 뭘 해볼 기회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살생자는 단명보를 한다. 근데 연부중생 업관품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께서는 꾸준히 육도중생을 해탈하게 한 게 목표였었는데 살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단명합니다 라고 해봤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생각은 안 드니까 말이 안 들어갑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떨 때까지 이 얘기를 하시는가? 살생하는 사람한테 이 단명한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아들을 때까지, 불교적으로 치면은 참회를 해서 더 이상 그러한 업에 가까이 가지 않을 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어 먹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살생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은 단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책을 모은 것 중에서도 이 살생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지만서도 풀을 쭉 빼다가 뱀을 베게 되었는데 독사의 머리를 탁 쳐가지고 죽는 순간에 독사의 머리가 사람한테 날라와서 사람을 물고 죽고 물고 죽는 순간 독이 사람의 몸에 퍼져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옛날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물론 이제 미세한 생물들일수록 죽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 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격의 차이라든지 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급이 다르다 라고 하면은 급이 다르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살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막장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그 사회 최상류층들도 일반 그 서민들을 보면은 급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니들을 함부로 해도 괜찮다.
나의 지위와 명예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그냥 목숨을 해쳐도 괜찮다.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쭉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서도 우리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크고 차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업을 짓는 데는 우리가 반성을 한다거나 돌이켜 볼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이러한 업을 지을 수가 있다. 업을 지을 때는 당연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과보를 받을 때는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고 괴로울 때가 많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셨습니다. 야구 절도자 설 빈궁 고쳐보라.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너 나중에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 거다 이렇게 지장보살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도둑질 한다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남이 노력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한 번에 홀라당 하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고생한 거. 우리가 재물을 얻을 때는 고생하기 때문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생들은 재물을 자기 목숨처럼 여긴다. 노력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소중해요. 집착이 강해지고 그런 것들을 막 훔쳐가게 됐다. 그래서 노력한 것이 한 번에 날아가게 되었다. 상사가 되어서 부하들이 뭐 이렇게 노력한 것을 자기의 기획안으로 고쳐서 올려서 승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승진하면서 한턱을 내면서 감사하다 한다. 우리는 이제 훔친 사람은 예를 들자면 그렇죠. 훔친 사람은 그거 하나 조금 사준 걸로써 내가 갚을 건 다 갚았다. 근데 밑에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매우 힘들죠. 그렇게 업을 잔뜩 지어놓고 나면 물론 이제 재물을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도 있고 불을 지르는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러한 절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빈궁하게 살더라. 돈을 열심히 벌어놓으면은 주변에 자기 돈 뜯어가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막 뜯어가요. 자식이 뜯어가고 배우자가 뜯어가고 친척이 뜯어가고 친구가 뜯어가고 막 뭘 조금 왔다 싶으면 훌라당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해도 자꾸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서 끊임없이 일은 아주 고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아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빈궁한데 빈궁함을 벗어나려고 하고 빈궁한 상태에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남의 노력의 결과를
아주 손쉽게 가져갔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남의 거를 쓱싹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말씀을 하신다. 야구 사음자 설 작합 원앙보라. 사음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이 공작이나 참새나 비둘기나 원앙의 과보를 받게 된다. 이거 어제 본문 준비한다고 열심히 이 새들의 습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비둘기나 원앙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이 부부가 금술이 좋을 때 이 비둘기 한 쌍의 비둘기와 같다, 한 쌍의 원앙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해요. 실제 이 새들의 습성을 보면은 짝짓기 기간 내만은 아주 찰떡같이 붙어 있답니다. 근데 짝짓기 기간만 딱 지나면 서로 모른 척이에요. 쳐다도 안 보고 막 있고, 그러다가 또 짝짓기 기간만 되면 또 그렇게 서로 좋을 수가 없어서 1대1로만 탁 붙어 있다가 그 기간만 탁 지나면은 서로 막 거리를 벌려서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게 된다. 바람을 많이 피우게 되면은 서로에게 대해서 크게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음욕이 치상할 때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있다가 헤어짐을 반복하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배우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항상 나를 삶의 우선순위에 뒀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바람들은 나의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 근데 이제 사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못하죠. 그래서 좀 뭐 유행어라고 하던데, 드라마에서 유명한 대사였다 그러던데, 바람 피우는 남자가 자기의 바람을 알게 된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뭐 얘기했다 하대요. 그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한 업을 자꾸 짓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런 이제 막장 드라마를 볼 때는 막 재밌어 합니다. 근데 자기가 당사자가 됐다 하면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게 중생들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그걸 멀리서 바라볼 때는 즐겁다, 재밌다, 그렇다 이러면서 막 하다가도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할 게 아니죠. 근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많다. 야구 악구자는 설 권속 투쟁보라. 이 험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권속이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과보를 얻게 된다. 악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험한 말인데, 남을 욕하는 말도 악구에 들어가고요. 무언가 하고 비교하면서 비꼬는 말도 악구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욕을 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항상 비교 대상으로 자주 삼는 게, 우리가 애완동물로 많이 기르는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 같은, 개보다 더한, 개보다 못한, 뭐 같은, 보다 더한, 못한 이런 단어가 들어간 건 다 상관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개라는 거에서 일단 감정이 확 상합니다. 그것도 이제 크게 상하는데, 은근히 이 상하는 게 어떤 데서 이제 상하느냐. 옆집에 누구는 이렇다던데, 뒷집에 누구는 이렇다던데, 좀 더 기분 나쁘게 할 때는 말을 끝까지 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뒷집에 누구는 이것도 했다 하던데 우리는 언제 하노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할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한번 푹 쉬어주고, 에휴 뒷집에 누구는 에휴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쭉 하면은 상대방의 기분이 확 상하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분들은 살아서도 그런 말을 들은 게 기분이, 감정이 상한 게 자꾸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상대방하고 다투고 있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셨던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싸움의 대상이 된다. 근데 그것이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움이 많게 되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친밀감이 있고 나름대로 의지할 만하다 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 중에 가까운 관계인데,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과 꾸준히 싸운다 하는 것은 마음에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 살기 참 좋거든요. 근데 권속들하고 그렇게 싸워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식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내가 악구를 많이 범해서 그렇다. 그래서 남 욕하는 사람이 참 욕을 잘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슬쩍슬쩍 그 사람 욕하는 거에 빗대서 그 사람을 살짝 욕해보면 그 사람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가 욕을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일상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욕하는 것을 자기가 들으면은 기분이 엄청 나쁘다고 승질을 확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싸우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야구 회방자 설 무설창고라. 남을 회방하는 사람,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하도록 소문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혀가 없거나 혹은 입속에
이, 이 종기나 갖가지 이 안 좋은 병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남이 기껏 해놨는데 비난과 이 갖가지 공작으로 인해서 명예를 떨구고 하게 되면은 이 실제 있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특히나 더 심하게 얘기를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이 말문이 턱 막히게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다 그거 했다 하고 주변에서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면은 말문이 턱 막혀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도 상대방들은 자기가 듣고 믿었던 대로만 꾸준히 얘기를 하거든요. 말문이 탁 막혀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입안이 막 헐고 갖은 고생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내가 남을 회방하면서 비롯된다. 그래서 특히나 SNS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서 우리는 매우 짧은 순간에 매우 많은 대상들에게 불특정하게 구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내가 다른 댓글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업하고 잘 맞아떨어지면 아주 여러 번 회자가 됩니다. 그럴수록 나의 구업은 아주 크게 지어가게 됩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은 나는 그냥 내 기분 풀려고 악플 달았다 하는 경우가 많다 돼요. 근데 그걸로 세상을 파악하는 존재들한테는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방한다 하는 것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장난친다 하면서 몰아가기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너 예전에 뭐 했지? 하고 얘기하면서 너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막 몰아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몰리는 친구가 제일 처음엔 아니다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탁 지나서 그 어떠한 선을 탁 넘어버리면 말을 안 합니다.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그거를 나도 당할 수 있다. 친구들끼리는 서로 장난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상해도 빨리빨리 풀 그 일이라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그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야구 지내자 설 추루 융잠보라. 이 성 잘 내는 사람은 이 얼굴이 아주 추해지고 흉해지는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된다. 지네를 화내는 사람은 좋은 대상한테도 화를 내고요, 나쁜 대상한테도 화를 냅니다. 좋은 대상한테는 어떻게 화를 내느냐? 질투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질투를 내서 화만 내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구업을 더해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신문에 누가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유 좋은 일 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다 뒤로 헤쳐먹은 거 가지고 하는 걸 거야. 혹은 이 사람은 원래 돈 많이 버니까 이 정도 쓰는 건 껌값일 거야 이러면서 저 사람이 하는 선행은 자꾸 낮추려고 해요. 좋은 걸 봐도 거기에 승을 내고 질투를 내고 상대방이 나쁘면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세월호가 무너졌을 때 사람 가라앉고 그 많은 애들이 죽었을 때 욕할 대상이 별로 불분명하니까 뉴스에서 얘가 잘못했다 이러면은 그쪽으로 욕을 바가지로 하고 딴 애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딴 데다 욕을 바가지로 하고 최근에 뭔가 LH인가 거기서 무슨 자기들끼리 아주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들리니까 LH를 욕하다가 장관을 욕하다가 그 위에까지 가서 대통령을 욕하다가 어찌됐든 언론에서 잘못했다 하면은 거기로 욕을 막 하고 우리는 진해심을 키우는데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좋은 쪽을 보나 나쁜 쪽을 보나 진해심을 키우는 대로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편안한 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미간에 주름이 많이 잡히고 눈꼬리가 잔뜩 올라가 있고 이 입술 주변에 잔떨림이 많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게 첫 번째죠. 화를 잘 내니까 이 장기들 중에 화를 많이 내면 낼수록 데미지를 입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런 장기로 인해서 안색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얼굴이 이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이쁘다 해도 볼 때마다 성질을 내고 있으면은 그 이쁜 게 안 보이고 얼굴을 보자마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럽구나. 마음이 그 성을 잘 안 내는 사람은 보면은 그냥 편안하고 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얼굴을 보면 아유 좋다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화를 자꾸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현생에서도 그러한 과보가 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의 얼굴이 굉장히 추해지고 흉하게 보이는 그러한 과보를 얻게 된다. 사람이 상대방을 봤을 때 좋게 보는 것은 일단 서로가 친해질 수도 있고 뭔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상대방을 탁 봤을 때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 굉장히 여러모로 시작점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한 과보를 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부처님 당시에 파세다니 왕의 첫째 부인이 말리 부인이었는데 말리 부인이 부처님께 찾아가 가지고 왕비가 돼서 얼마 안 돼서 부처님 찾아가서
사람이 위덕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재산이 많고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는 업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얻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그 과보를 받는 것은 전에 승질을 얼마나 냈느냐 안 냈느냐에 달려있다. 말리 부인이 그 얘기를 법문을 쫙 들은 다음에 현실 자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생에 화를 좀 많이 냈었나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승질을 진해심을 많이 내는 사람은 얼굴이 흉해지는 과보를 받게 된다. 야구 갈린자 할 때 잘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열이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 내주는 걸로 고민을 합니다. 열을 다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 내줄까 말까, 내줄까 말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절의 일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절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분들의 이 노력이 다 모여가지고 어떠한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어떤 분이 일을 하면은 일이 잘 되고 어떤 분이 일을 하면 일이 잘 안 돼요. 밖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이 참 안 돼요. 남이 도와달라 하거나 나한테 원하는 게 있다거나 뭐 이런 혹은 사소한 심부름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바가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들어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할 때 남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도와줄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는 이 인색한 마음으로서 남에게 도와줄 마음을 전혀 낸 바가 없는데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들이 나한테 전심전력으로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내가 뭐 해달라 했던 사람한테 해달라 했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 근데 그 사람이 일이 생겨서 와가지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대답은 잘합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버거워요. 알아서 도와주면 참 고마운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참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장보살님께서 이 중생들을 만났을 때 업을 지으면 어떠한 과보를 감득하게 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위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한 과보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장보살님의 법문이다. 바로 중생들을 이 육도유예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다. 저 밑에 한참 많이 남긴 남았는데 보통
법문하시던 법사 선생님들 시간만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황사도 심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법회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그러한 나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